먼 길 오셨죠? 지난달에는 아침에 나올 때 제가 6시 40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아침에 나올 때 화냈거든요? 오늘은 껌껌하던데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일찍 막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노래하려고 나왔어요. 정민수 선생님이 오늘 어디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나왔는데 노래, 노래 4개 넣었어요. 4개. 가을바람이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독일어판 펜타토닉 노래 5개. 앞에 거 불러요. 이 가을바람 노래 아세요? 맨 위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아세요? 예, 예.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어디서 잘 건진 노래예요, 이거를. 불러볼까요? 아는 분 같이 해요. 가을바람 눈뜨길로 지나가면은 누런 벼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요. 가을바람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휘 이게 이 노래를요 제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산책을 나가잖아요. 바람이 확 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막 같이 휘 이러면서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놀거든요. 노래가 좀 정감이 있어요. 1절, 2절 같이 쭉 부를게요. 그냥 해보세요. 악보 잘 보시죠? 1절, 2절 이렇게 쭉 이어서 할게요. 다시. 가을바람 눈뜨길로 지나가면은 누런 벼가 고개 숙여 절을 하지요. 가을바람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휘 가을바람 숲속길로 지나가면은 나뭇잎이 떼를 지어 따라가지요. 가을바람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 가을바람 불어오네 휘휘 나머지 노래 3개 이따가 오늘 중에는 다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강의 시간 빼는 것보단 낫죠? 앞에 영혼 달력 읽고 시작할게요. 영혼 달력이 서로 이렇게 두 쌍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짝이. 그런데 오늘은 10월 6일에서 12일에 있는 거 아래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읽을게요. 가을 다 같이 하세요. 내가 존재의 심연을 뚫고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성찰을 통해 나를 찾으리라는 예감된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름 햇볕의 선물, 가을 공기 속 따뜻한 생명들로 마음을 탄생시킬 힘으로 있습니다. 26주 오 생명의 어머니 자연을 나는 내 의지의 본성 안에 품었습니다. 내 의지의 불같은 힘은 내 얼의 분투를 단련시켜 그로부터 솟구칠 자아 감각을 내 안에 담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분장 위치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다들 늦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결석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죠? 네. 오늘 준비물 중에 이렇게 된 습식 수채화 섭장 갖고 오라고 황혁 선생님이 안내하셨다죠?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조합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네. 이따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지금 영혼 달력 읽으셨는데 영혼 달력에 담긴 자연절기의 의미까지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박교현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셨는데 전통놀이의 교육적 의미 이 부분도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라서 예, 한 가지만 오늘 준비를 아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규현 선생님은 한국 발도부 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고 현재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양평의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세요. 네, 오늘 강의 맡아주실 박규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크게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유, 갑자기 날씨가 하루아침에 겨울이 된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죠? 아침 일찍 오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혼 달력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슈타이너의 전집이 대략 한 권수로 따지면 35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중에 한 10%도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뭐 여하튼 중요한 서적들별로 우선적으로 번역을 했겠죠. 그동안 번역대에 나와 있는 한 30여 권 정도 되는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 영혼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달력이 모든 이제 발도르프 기관들의 아침 열기 때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단위로 돼 있으니까 모든 학교에서도 아침 열기할 때 그 해당 주의 영혼 달력을 이제 교사들이 같이 읽고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게 하나의 발도르프계의 지난 1세기 동안의 전통처럼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달력이 어찌 보면 발도르프 교육의 정신을 가장 응축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고 슈타이너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로 따지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슈타이너의 저작물 중에서 또한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혼 달력을 각 기관들에서 거의 뭐 매주 읽기는 읽는데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는 상태로 그냥 일반적인 그 계절 관련된 시를 한 편 읽는 정도의 심정으로 이제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게 보통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근데 영혼 달력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흐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문장의 난이도를 떠나서 영혼 달력이 1주부터 52주까지 1년에 52주니까 52주 동안의 자연의 흐름, 그 자연의 변화의 흐름에 종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가는지를 영혼 달력에 쓰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하나의 자연에 마치 규칙적인 질서가 있듯이 인간의 내면의 흐름에도 규칙적인 변화의 질서가 있다라고 슈타이너는 보고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질서가 있다면 우리가 그 규칙과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 어떤 패턴 이런 걸 만약에 알고 접근한다면 영혼 달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상의 어려움의 문제나 그 다음에 문장상의 어려움의 문제 이전에 영혼 달력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구조적인 흐름을 좀 알고 영혼 달력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해설을 한 책이 나와 있다거나 뭐 강의가 있다거나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문제, 영혼 달력이 담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질서 뭐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 강의의 주된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부터 말씀을 드리고
영혼 달력은 오늘 4편을 해설할 생각입니다. 예, 4편인데 시로 따지면 총 8개죠. 그러니까 52개 중에서 8개에 대한 영혼 달력을 오늘 해설을 할 텐데요. 이제 오늘 해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공감이 되면 나머지 시들은 이해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52개나 되니까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8개 정도를 일단 해설을 해 드릴 테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혼 달력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 영혼 달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슈타이너의 사상 전반을 개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 보듯이 큰 어떤 로드맵을 볼 수 있어야 영혼 달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인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드루프 교육의 바탕이 되는 슈타이너의 사상을 인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학의 개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슈타이너가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슈타이너도 당대의 수많은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슈타이너가 공부했던 많은 당대에 교류하고 배웠던 사상가들 중에서 슈타이너가 특별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슈타이너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몇 되지 않지만 뚜렷하게 슈타이너가 영향을 받았음을 스스로 자기의 글에서 다 여러 군데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괴테입니다. 괴테. 근데 괴테는 서구 사상사에서 굉장히 좀 이단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괴테를 그냥 소설가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괴테는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당대의 학자이기도 했고, 근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소설 쓰면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공부한 게 우리 주변 현실이니까 소설이나 썼던 사람이 뭐 자연과학 했겠나 싶지만 괴테는 자연과학적인 책들도 여러 권 썼습니다. 괴테 색채론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광학과 관련된 책을 썼죠. 그리고 괴테는 당대 관료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관료이면서 한편으로는 학자이면서도 문이과, 요즘으로 치자면 문이과 예체능을 넘나드는 학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르네상스형 인간입니다. 아주 종합적인 사상을 두루두루 다루었던 사람이지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파우스트 같은 이런 소설로 괴테를 기억합니다만, 실제로 괴테가 서구사에 미치는 영향은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을 정립했던 한 명의 사상가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고, 또 슈타이너도 괴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흡수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에 가장 지금의 슈타이너 나의 어떤 사고를 형성시키는데 하나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괴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괴테의 세계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작품이 보통 파우스트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발도르프 교육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모여서 파우스트를 공연하는 신비극 잔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파우스트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연극을 새로운 해석을 가미해서 이제 연극을 띄우는 행사를 슈투트가르트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은 아직 올린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괴테 세계관의 실제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재밌게도 이 괴테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양과 서양이 각각 문화적인 또 사고적인 아주 서로 대칭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괴테 세계관은 재밌게도 동양 세계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동양의 세계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서양의 철학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우리 인간이
세계를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람에게 내구조상 필연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가면서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적인 거하고 같이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어둡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개념은 낮다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빠르다는 느리다, 멀다는 가깝다, 왼쪽은 오른쪽, 안은 밖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전제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 상대적으로 남자인 거고, 양은 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가장 큰 현상적인 차이점은 서양사상은 이렇게 이원적인 거를 두 개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일단 뚝 떼놔버려요. 예. 선과 악이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 악의 우열을 결정해버립니다.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고, 우열이 일단 결정이 되면 우월한 것으로 열등한 것을 제거하거나 지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에 의해서 악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선하고 악하고는 마치 음양처럼 같이 간다라고 봅니다. 같이 가고, 더군다나 한때 악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선이란 것도 없다라고 봐요. 선악이 상대적으로 서로 전환되고 순환하고 바뀌고 아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양가적인 가치다라고 봐요. 맞죠?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예컨대 뭐 아주 간단한 거 자유연애 이런 게 오늘날에는 당연한 건데 조선시대였으면 호적을 파낼 일이 되는 거죠. 한때는 규범에서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시대가 바뀌면 규범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으로 치부되는 것이 또 다른 문화적인 코드에서는 악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이게 두 개의 어떤 이원적인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이거에 우열을 매겨서 이제 종속적으로 정리하는 이거를 흔히 개념적으로는 이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법. 두 개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이원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어우러져서 온갖 변화를 일으켜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고 보니까 이원적 이론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철학에서. 그래서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아주 다르죠. 우리나라 태극기에 걸려있는 그 태극 형상이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공존하면서 서로 순환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동양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다른데,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던 세계관을 몇 마디 핵심 명제로 요약을 하자면, 괴테는 세계 모든 운동은 양극성의 대립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대립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고 상호작용하고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벌써 동서양 중에서 서양적인 내용이 아니라 동양적인 분위기로 확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괴테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일단 봤던 거예요. 총체성이라고 하는 게 유기성, 다른 말로 하자면 상호가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성이 대립 갈등하고 총체적으로 묶여서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인간의 의식의 진화라든가 이런 상승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봐요. 이 상승 움직임도 또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듯이 한 번 확장적인 게 있으면 한 번 수축적인 게 있고, 한 번 성장하는 기운이 있으면 또 한 번은 성숙하는 기운이 있고, 한 번 양적인 게 있으면 또 한 번은 음적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교대하면서 간다라고 봐요. 괴테의 이런 세계관, 세계는 양극의 대립 갈등이다. 세계는 양극의 총체적인 움직임이다. 이걸 통해서 세계는 상승순환한다. 요거 이제 세 가지가 괴테 사상의 보통 핵심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동양 사상이에요. 굳이 문화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우리가 대별을 해서 보자면 서양적이기보다는, 이분법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음양의 어우러짐으로 어떤 태극적인 순환관계로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봤던 동양 사상에 훨씬 어울리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슈타이너, 자, 발도르프 교육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인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학은 영어로 안스로포스피라고 하죠. 근데 인지학은 뭐 인간의 인식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안스로죠. 이 존재에 대한 지혜, 한마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 존재론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었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다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얘기하기 전에 슈타이너가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었던 본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사상은 신지학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신지학은 테오소피라고 하는데 안소로포스페하고 테오소피하고 안스로, 테오 요 명사만 다릅니다. 안스로포스피를 인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럼 테오소피는 신에 대한 지혜예요. 그럼 신지학하고 인지학하고 뭐가 내용이 많이 다르냐 하면 안 달라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왜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됐느냐 하면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인도와 영국, 러시아를 삼각축으로 해서 19세기 말에 어떤 서구의 여러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종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통합운동.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이런 그 종교적인 갈등이 인류사에 늘 있어 왔는데, 이런 종교적인 갈등을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와 사상으로 재해석을 해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사상적인 통합을 이루자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통합 운동을 신지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지학회가 구체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슈타이너는 신지학회 독일 지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신지학을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지학회가 워낙 국제적으로 거대한 조직이었는데 이 안에서 일종의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나서 많은 종교운동단체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한쪽에서는 또다시 우상숭배나 어떤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근데 애초에 이 신지학이 시작될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 어떤 모토가 자기들의 기본 원칙이 신을 우상으로서 숭배하거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인간의 내면에서 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신지학의 기본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인간하고 신성, 신하고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고 이걸 충분히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신을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종교에 비해서는 대단히 이단적인 거죠. 근데 신지학 운동이 한참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 신지학 운동 안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교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있었고, 새로운 교주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슈타이너는 이에 반발하는 쪽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중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이런저런 에세이가 번역돼서 알려져 있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상가 중에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자기로부터의 혁명,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많이 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슈나 무르티가 바로 신지학회에서 20세기의 교주로 떠받들어지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에 반발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지부들이 신지학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슈타이너도 신지학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조직적인 갈등이었던 거지 세계관이 틀려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일종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이걸 계기로 슈타이너는 뭘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서구 사회에서 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내걸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맹목적 신앙과 숭배의식이 생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예 신이라고 하는 거 인성과 신성이 어차피 결합되어 있다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신성 내지는 영성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보고 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떼내버린 거죠. 그리고 인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인지학의 창시자 슈타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슈타이너 선생의 독창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독창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 독창성의 토대가 되고 있는 하나의 바탕 세계관으로서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19세기에 정립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 19세기에 정립되어 있었던 것도 전통적으로 보자면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영지주의 운동, 성령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그노시즘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주주의 그노시즘 운동이 이미 있었고 그 영주주의 그노시즘 운동이 한 2000년 동안 카톨릭의 탄압 아래 민간에서 명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떤 역사들을 거쳐서 19세기에 다시 신지학 운동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꽤 오래된 어떤 세계관을 슈타이너가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현대화하는 과정으로 인지학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학의 바탕은 실은 서구의 영주주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우리가 슈타이너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앞에 괴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서구에서 영주주의는 서구 주류 사회에서는 늘 이단으로 치부되어 왔었습니다. 늘 이단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실제 그 내용은 아까 괴테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에 많은 문화적인 사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한테 계속 끊이지 않고 그 흐름들이 사상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나타났고 요 어떤 그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서구 사상의 특징, 동양 사상의 특징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양극의 갈등, 정체성, 상승순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양에서는 이게 주류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런 사고를 영지주의자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슈타이너도 슈타이너의 많은 책에서 동양의 현자들, 동양으로부터 배워온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동양이라고 했을 때는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쪽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전통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양오행이라든가 주역이나 성리학에 깔려있는 이런 자연관, 인간관들이 인지학, 신지학에 깔려있는 세계관하고 상관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서구적인 인간관들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슈타이너의 사상을 아주 뭐랄까요,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다행히 있는 쪽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통하고 단절하고 서구 근대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오면서 사실 우리의 집단 망각, 어찌 보면 집단적인 기억상실, 우리 전통에 대한 기억상실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그닥 우리가 우리 전통을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슈타이너의 어떤 인지학, 신지학을 통틀어서 슈타이너를 비롯해서 신지학적 전통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개괄을 좀 해보고 영혼 달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펼쳐가 주시겠습니까? 자료.
그림이 3개, 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그림이 2개 제가 넣어놨는데, 사실 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개발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영혼 달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영혼 달력을 누구의 해설에 기대서 이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내가 이해되고 정리되고 내면화가 되면 그냥 누구든지 스스로 영혼 달력 속에서 자기의 이해와 더 확장된 해석 이런 것들을 끌어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페이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에 지금 용어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또 신지학적 세계관 전체 틀에 대한 개발이 우리가 공유되어 있는 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제 강의는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강의의 속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압축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11시까지 강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분 정도 남겨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5분 내지 10분 정도 그때 가지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질문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 혹시 생리적인 문제가 급하신 분들은 그냥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강의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너무나 중요한 용어인데 너무나 많이 오해들이 많이 돼 있어서 짚지 않으면 강의가 진행이 안 돼서, 무슨 개념인가 하면 우리말로 자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자아, 스스로 자자 나 아자 써가지고 자아라고 표하고 있는 이 개념. 자아감각, 12감각에서도 자아감각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건강한 자아 정립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죠. 자아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씁니다. 자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영어로는 이거 셀프라고 되어 있죠.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아라는 말을 할 때, 이 용어를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이 발음으로 자아라고 발음되는, 영어로 셀프라고 발음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전부 다 내 자신이죠. 나의 개성, 나의 개인성, 한 개체의 독립적인 인격, 이걸 다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가 흔히 자아체라고 말하든가 자아감각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오해와 혼돈이 많이 와요. 자아체라고 얘기하든가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자아는 개인의 개성적 인격을 형성하는 힘하고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개성을 형성하는 힘으로, 배후의 어떤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 인간의 개별적인 성격, 이거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리티, 혹은 여기에 사회성이 들어가면 이걸 캐릭터라고 하는데, 퍼스널리티나 캐릭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이 없고, 이거는 우주적인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물질과 정신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물질과 정신은 완전히 질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두 개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합리주의, 과학주의는 물질과 정신은 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전통이나 우리 동양에서는 물질과 정신은 마치 음과 양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상호 순환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앞당겨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동양에서는 천인합일이란 말을 옛날부터 써왔어요. 하늘과 인간이 실은 완전히 같은 질서, 같은 구조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심신에서도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어떤 성격이 있다면 그거는 자연에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자연이 변화 발전해 온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도 자연이 변화 발전해 온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보죠. 작은 우주다. 작은 개체이긴 하지만 이 안에 우주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이 다 투영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보는데 신지학, 인지학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소우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발달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슈타인의 여러 아이디어 중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발달론이죠. 12감각론하고 7년 주기 발달론. 그죠?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왜 하필 7년인가? 왜 하필 12감각인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근거들을 실제로 신지학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전부 따오는가 하면 천문학에서 다 따와요. 천문학에서. 그럼 천문학에서 따온다는 것은 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학문은 천문학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왜 천문학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지구에서의 환경, 삶의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땅의 상태가 바뀌고 그 땅의 상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동식물의 상태가 바뀌고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는 질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환경이 바뀌는 질서를 파악하는 하나의 바로미터 내지는 하나의 기준 좌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별자리의 이동이거든요. 해와 달이 뜨는 위치,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뜨는 어떤 그 지구의 적도라고 하는 기준선과의 각도, 궤도가 달라지고 채공시간이 달라지고 뜨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대기의 상태가 바뀝니다. 땅의 상태도 바뀌고 광물, 식물, 동물의 상태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해, 달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해, 달을 쫓아서 뜨고 있는 수많은 별무리들, 봄에 보이는 별무리들, 가을에 보이는 별무리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별이 뜨느냐, 북두칠성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황도에서 몇 도 정도에서 해가 뜨느냐, 이 모든 천문과 관련된 어떤 지식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삶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곧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고대 모든 학문은 그 출발점이 무조건 천문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2감각이 왜 하필 12개냐 하면 12황궁도가 12개잖아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지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그 계절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2진법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 달이 각각 달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달이 가지는 특성,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독특한 기운이 있을 텐데 이 자연의 독특한 기운들이 지구에서 가장 진화한 인간, 가장 진화했다는 것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보다 진화했다는 것은 보다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복잡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환경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단순한 거는 광물 같은 것들이죠. 광물보다 조금 복잡한 게 식물이고 식물보다 더 복잡한 게 동물이고 동물보다 차원이 다르게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발달한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에서는 인간이 안 나와요.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어요. 제일 복잡한 이 지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변화, 이거를 인간도 그대로 겪는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천문의 질서는 인간의 심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황도가 12개로 쪼개짐에 따라 가지고 12달을 하나의
순환고리를 해서 이제 환경 변화를 겪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12달의 기운이 인간의 심신에도 그대로 들어온다고 봐서 12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감각의 자연 실제적인 근거는 12황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황궁도가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에는 흔히 말하는 12지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천간지지 아시죠?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하는 거. 지지는 자축인묘 진성음이 신유술에 하는 그겁니다. 12달을 쪼개놓은 게 지지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땅의 변화는 12진법으로 돌아가고 어떤 공기 중에 대기의 변화는 10진법으로 변화한다고 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기와 땅을 나누는 정도로 정교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12황궁도로 통틀어서 설명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12황궁도라고 얘기하는 게 성격상 우리의 12지지하고 똑같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7년 주기 발달론은 어디서 나오는가? 7년 주기 발달론. 7년. 이 태양계에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 지구를 빼고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성이 몇 개인가요? 7개죠. 7개입니다. 해, 달, 그 다음에 목화, 토, 금, 수성. 그렇죠? 7개잖아요. 그럼 이 7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7년 주기가 나오는 겁니다. 7년 주기가 나오는 거고, 이 7단계설은 동양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서양에도 7단계설이 있듯이 동양에도 7단계설이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7개의 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음양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천문과 연결을 시키자면 음은 달을 뜻하는 거고 양은 해를 뜻하는 거고 나머지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양오행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해, 달과 나머지 오행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종합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해내는 일종의 공식들, 이 공식들의 어떤 종합을 음양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음양오행론이 곧바로 천문학인 거죠. 그래서 오행이 5개, 음양이 2개, 7개잖아요. 7개다. 저 멀리 있는 항성들이 은하수 밖에서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도 이 지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일단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면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별들을 거쳐서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항성들을 분류할 때도 멀리 있는 항성들, 봄에 보이는 별자리들,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들,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우리한테 영향을 줄 때는 태양계 안에 있는 주요 7개 행성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 삼아서 영향을 주게 되거든. 그래서 동양에서는 계절마다 이 음양오행을 대변하는 멀리 있는 항성작용이 있다라고 봐서 계절마다 7개씩 또 별무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4계절이니까 47, 28, 28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28수죠. 이게 동양의 28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봄에도 7단계 변화가 있다. 여름에도 7단계 변화가 있다. 가을에도 7단계 변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던 거죠. 자, 이래놓고 지금 이 4페이지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네모 칸, 이 네모가 면이 4개잖아요. 이 4개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각 계절의 성격하고, 자, 다시 한번 이 태양계라고 하는 우주가 일으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지구가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가 또 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인간이 또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의 실제 발도르프의 커리큘럼을 짜는 기본적인 원칙은 12학년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발달소를 그대로 압축해서 이 커리큘럼에 담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이가 인류의 문명 발달사를 기본 교양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이 커리큘럼의 바탕이거든요. 동시에 이 아이가 0서부터 21세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커오는 과정, 이 과정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류가 지구상에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여기 현재까지 겪었던 진화의 과정을 다 겪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스타트 지점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사실은 정자 난자가 결합할 때부터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이 겪는 변화는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변화를 그대로 압축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압축 재현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의 어떤 나이 때 아이의 심리 상태나 행동 특징, 이게 한 10만 년 전 인간의 심리 상태나 행동 특징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2살 때 아이는 한 20만 년 전 인간의 행동 특징하고 비슷한 걸 보여준다. 5살 때 아이는 한 10만 년 전 인간의 행동 특징하고 비슷한 걸 보여준다. 이런 식인 거예요. 10살 때 아이는 한 5천 년 전 인간의 행동 특징이 비로소 나타난다. 20살 때 아이는 이쯤 돼야 한 2000년 전 인간의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수십만 년 된 인간의 인류 발달사, 이것이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쭉 재현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인지학의 하나의 세계관인 이유는 우주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를 다 묶어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세계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이 표만 가지고 이 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무제한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표만 가지고 아마도 제가 그냥 충분히 설명한다면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표이긴 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영혼 달력에 집중해서 필요한 만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건너뛰더라도 덤성덤성 건너뛰더라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결론만, 중간에 어떤 그 경과 논리들, 과정 논리들은 조금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집어서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얘기하고, 하여튼 이렇게 된 거다. 여하튼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아에 대한 얘기요. 그 얘기 마무리하죠. 자아를 어떤 개인의 인격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인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인간이 뭐냐? 결론적으로는요. 지구를 압축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을 재정해야 돼요. 지구의 상태를 압축해서 반영하고 있는 어떤 지구의 최고의 진화체, 그게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지구도 의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지학에서는 지구도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구에 마음이 있다. 그럼 지구에만 마음이 있느냐? 이 지구를 지구이게끔 했던 태양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태양계 질서에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태양계 질서에 마음이 있어야, 마음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지구에 반영이 되고 인간에 반영이 되는 식인 거죠. 누가 먼저 태어났냐를 따지자면 우주 정신이 먼저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이 먼저 태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우주의 정신이 먼저 태어나는 거죠. 이 우주 정신을 우리 인간들은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내가 내다. 나는 개별적인 독립인격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하고, 그걸 더 줄여서 자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내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을 슈타이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엔 그 어떤 인간도 그런 말 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야.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최초의 어떤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선언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나 과연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정신이 선언했던 내용이 오늘날 인류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도 덜 됐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예수의 나는 나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이 어떤 의식이 사실은 인류가 발달 과정에서 체현해야 되는 진화적인 방향을 보여준 거였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 예수님이 선언한 그 의식을 체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슈타인은 아직 안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개인의 독립적인 인격이 그 어떤 국가나 조직이나 집단이나 단체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상, 이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시대의 하나의 주도적인 사상으로 떠오른 거는 근대 사회라고 부르는 여기 들어와서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정근대 사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는 나다 이런 얘기하면 목 잘려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의식에 대해서 개별적인 독립인격체로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박규현이다. 제 이름이 박규현입니다. 박규현이라는 이름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박씨 그러면 벌써 가문.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어디 박씨다 그러면 벌써 조상 대대로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신분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규현 그러면 무슨 자를 돌림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문이 어느 파가 어디다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분 세습 사회에서 박규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은 얘의 소속 위치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고향이 어디입니다. 이게 지연이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학연이죠. 내가 경력이 어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집단,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속감이 곧바로 자의식인 거. 이거를 슈타인은 집단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아가 아닌 거죠. 이건 독립인격체로 자기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학연, 지연,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종류의 성장 과정에서의 모방,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남는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발견했을 때 그걸 자아를 정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안 쉽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나 말고 이런 거 외에 고유한 나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자아 정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집단혼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타이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인간들 중에 처음으로 그런 모든 모방과 권위를 제끼고 나서 자기를 이해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해했을 때 이 자기에 대한 의식은 곧바로 신에 대한 의식, 이해 이런 거하고 직결이 되더라 라는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신성에 대한 이해로 곧바로 직결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소위 근대 사회에 들어올 때쯤
서구에서도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자면 불과 17세기, 18세기죠. 인류 역사 수천 년, 최소 기록이 남기고 있는 역사 5천 년을 봤을 때에도 내가 내다라고 하는 의식을 인류가 가지기 시작한 거는 한 2, 3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 30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는 더 짧죠.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되죠. 근데 100년 중에 절반은 또 식민지하고 전쟁 치렀으니까 정신없었고 지금 바로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집단적인 문화, 이제 주류적인 문화 코드를 봤을 때는 별로 안 벗어난 거죠. 왜 별로 안 벗어났는가 하면 여전히 학연, 지련, 혈연이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삶의 기본이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집단론적인 질서를 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집단론적인 정체성에서 별로 안 벗어났다.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인격,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편차가 있겠지만 집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문화 전체가 집단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우리는 더 열악한 처지지만 서구 사회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런 어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됐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체의 성립이 인류적으로 아직도 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모든 모방과 권위, 모든 집단적인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신과 대면에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자기를 홀로 완성하는 주체로서 이해한 그 정신을 자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정신이고 이 우주에서 이런 우주가 자기를 됐습니다. 우주가 자기를 그러면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의식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주에 이미 그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의 의식도 우주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마치 우리 인간이 커가듯이 우주의 그 우주 정신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고 봐요. 그래서 우주 정신에서도 인간이 마치 에테르 아스트랄, 감각혼, 오성혼 이런 발달 단계가 있듯이 우주 정신 역시 이런 발달 단계를 겪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어느 특정 시기가 돼야 비로소 우주가 내가 창조주네 라고 하는 거를 우주 정신은 늘 있었지만 우주가 자기 스스로 내가 창조주네, 내가 세계를 만들었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우주의 특정한 시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금정도 반정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진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의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서양 버전이 있고 동양 버전이 있습니다. 서양 버전은 슈타이너가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에서 제시했던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영통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영통자가 되면 우주 정신하고 자기 정신하고 이렇게 안테나가 연결이 돼서 우주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동양에서는 그 우주 정신의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주역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동서양에서 각각 어쨌든 인간이 이 우주의 어떤 정신적인 그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게 바로 신지학입니다.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신에 대한 지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주 정신이고 그 우주 정신이 창조주 의식을 가졌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대충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우주적인 에너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 개인의 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개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인격 상태, 그게 자아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편협하게 정의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아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차원의 창조주의식 이런 걸 자아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각론에 대한 얘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한 5분, 10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감각론의 여기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네모판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동서남북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냥 지금 제가 쓰는 거로 따라와 주세요. 아래쪽이 북쪽.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보는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죠. 네,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위쪽이 남쪽. 만약에 만주벌판에 서가지고 제주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왼쪽에 동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여기다가 계절을 붙여보면 계절은 또 우리 기준으로 붙이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면 춥죠. 그럼 이거 겨울.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건 여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동안 이게 지금 회전 방향은 이쪽입니다. 회전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건 봄이죠. 봄. 그 다음에 내려오는 동안은 당연히 가을 이렇게 되겠죠. 예. 우선 이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배치하고 동서남북의 배치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 방위를 다 전제로 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일단 그렇다 치고 수긍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2감각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모두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괴테가 양극의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상승순환 이런 걸로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양극이라고 하는 걸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음양.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지학이나 인지학 쪽에서 양적인 힘을 대변하는 것은 에테르예요. 에테르라고 하는 바로 그 용어가 서구적 의미에서 동양에서 양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럼 아스트랄, 이거는 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힘인데 12감각론의 맨 첫 감각이 뭔지 기억나세요? 촉각이죠. 촉각의 12황궁도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억나세요? 천칭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천칭자리가 동양으로 치자면 자축이면 신유술회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달이냐? 신유술 할 때 6월입니다. 6월. 음력 9월 말. 양력 9월 말. 양력 9월 말. 음력 8월. 그게 딱 지금이에요. 딱 요때쯤입니다. 10월 이제 초순이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르는 딱 요때쯤. 여기에서 촉각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자리입니다. 충분 있는 자리. 조금 지나서. 지금은 조금 날짜가 지났죠. 여기서 촉각이 시작돼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아까 12개인 이유는 각 달마다 붙여서 12개다 말씀드렸죠. 각 달마다 붙여서 12개. 촉각 다음에 뭔가요? 기억 안 나세요? 12감각 했다고 들었는데. 생명감각. 그렇죠? 생명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운동감각.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균형감각이죠.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후각. 이쪽으로 넘어가면 미각. 여기까지. 왜 제가 여기까지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실제 자연에서 지금 여기가 충분입니다. 주분입니다. 네, 주분입니다. 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면 요 반대쪽에 있는 거. 제가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이건 계절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천문도라 그랬잖아요. 천문도. 그럼 천문도면 내가 지금 이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애한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애한테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금성이 있고 이쪽에 목성이 있으면 예?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금성 영향 받고 한 번은 목성 영향 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적인 기후는 뒤섞여 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각 달의 기운들은 실제로는 마주보고 있는 달의 기운들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해놓고 여기까지라고 한 거는 실제로는 묶여 있기 때문에 12개지만 6쌍인 거죠. 12개인데 묶여 있으니까 한 쌍씩 묶여 있으니까 6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촉각이면 반대편에 여기 뭔가요? 제일 높은 거 12번 감각일 거 아니야. 자아 감각이에요. 뭔가 촉각하고 자아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얘들이 공생공존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그럼 2번이 생명감각인데 여기에 있는 애는 뭡니까? 얘하고 묶여있는 애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회전을 오른쪽으로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6번까지 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에 있는 애하고 연결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애는 생명감각. 아니 생명감각이래. 사고감각. 사고감각이죠? 사고감각이고 이쪽에 운동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는 여기 있겠네. 언어감각. 네. 언어감각이죠? 그러면 여기 균형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는 여기 있습니다. 청각. 청각. 그러면 후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여기 있습니다. 열감각. 열감각. 그 다음에 미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는 여기 있습니다. 시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후각하고 열감각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미각하고 시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4개를 우리는 중위감각이라 그래요. 요 아래 4개를 하위감각이라 그러죠. 근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때 하위감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촉각 움직일 때 자아감각 움직였어요. 벌써 뭔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이 갔습니다. 생명감각이 만들어졌을 때 사고감각이 벌써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형성될 때 얘들도 이런 식으로 형성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2감각 수수만의 책을 보면 이 12감각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순서를 따라가 보자면 발달 순서를 따라가 보자면 요렇게 발달한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미각까지 갑니다. 미각까지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어떤 의식 발달을 거치고 죽습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죽는 거를 한 번의 원으로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출발점이야. 자, 여기 땅 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여기가 정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반 나눠가지고 이쪽은 성장이에요. 성장.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성장이라고 안 합니다. 성숙.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장은 끝났고 무르익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안으로 무르익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 B, C 이런 단계가 있었다. A, B, C 단계를 쫓아서 성장을 했다. 라고 하면 성숙할 때는 C-, B-, A-로 그치면서 성숙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성장식이에요. 성장했어요.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모체들도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 반환점으로 가가지고는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영혼 단락 해야 되니까 요건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촉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촉각이 뭡니까? 뭔가 닿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뭔가 접촉하는 이 경험은 인간한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불안감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한데, 이 닿았던 상대하고 떨어져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뭔가가 분리되어 있었어야 닿는 거지. 애초부터 분리가 없었으면 안 닿는 거죠.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 덩어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모자란다, 이 느낌이거든요. 뭔가 모자란다. 바람직한 상태를 10이라고 봤을 때 6이나 7밖에 없으면 3이 없어서 큰일 나겠다. 결핍감하고 불안감하고 동의어라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다는 느낌입니다. 결핍감. 이 결핍감이 곧바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통합되어 있을 때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분리가 결핍을 줍니까? 통합이 결핍을 줍니까? 당연히 분리가 결핍을 주는 거죠. 그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래는 엄마 몸하고 하나였잖아요. 근데 분리돼 나왔잖아. 불안한 거죠. 그 인간은 원래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다 보니까 남자거나 여자가 됐다는, 이것도 분리가 된 거거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 계속 이런 세부 분리들을 더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불안은 촉각, 어딘가 닿았다. 이거는 안하고 밖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분리된 개체로구나 하는 느낌을 처음으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영아들은 분리불안증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제거든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파고들라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분리됐으니까 다시 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감정을 느끼자마자 본능은 이 분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단 분리됐다 싶으면 그냥 회복하고 싶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회복하고 싶다. 할 수 있든 없든, 물리적으로 안 되면 정신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애들은 엄마한테 파고들고, 이제 파고드는 거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피부 접촉, 엄마 품 안에 있던 피부 접촉이 떨어지고 나서라도 일단 시각적으로 엄마가 눈에 보여야 되고, 또 시각적으로 떨어지고 나서라도 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엄마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제 끊임없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이거는 이 촉각이 주는 가장 큰 감정은 분리감각이에요. 분리감각. 분리. 감각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감각은 분리감각이다. 촉각이 바로 분리감각이다. 그럼 이 분리감각이 반작용으로 일으키는 건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통합감각인 거죠.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감각. 통합감각. 말은 우리가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아감각은 실제로는 세상을 다 통합하고 싶은 감각이에요. 세상을 다 통합하고 싶다. 이게 인간한테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느냐? 호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자유의 철학, 맨 처음에 슈타이너가 인간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자기가 행위 선택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다고 얘기하는데, 슈타이너 why?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이성적이고 어떤 때는 감정적이고 어떤 때는 무의식적인데, 그 동기가 왜 생겼는지를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거에 의해서 휘둘리는 건데 그걸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 동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의 행위 동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내가 어떤 판단이 움직였네. 근데 그 판단 밑에 어떤 감정이 움직였네. 그 감정 밑에 어떤 욕망이 있네. 더 들어가 보면 욕망 밑에 어떤 무의식이 있네. 그럼 무의식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 보면 잘 모르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렇게 되면 결국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은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우려면 자기 행위 동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 동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인간은 알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이 알에 대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는가? A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B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개 간에 뭔가 모종의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알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옵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이건 액체예요. 구름이 끼입니다. 이건 기체입니다. 어린애가 보기에는 두 개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는 게 반복되니까 저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 있네. 저 현상하고 이 현상하고 연결돼 있네 하는 걸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몰랐을 때에는 두 개는 분리된 현상이었어요. 알았을 때에는 내 머릿속에서 얘가 통합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어떤 인과율적으로 통합을 시켰을 때 그것을 알미라고 한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던집니다. 감각은 세 개를 분리 인식하게 만들고 사고는 세 개를 통합시킨다. 자, 구름이 낀다. 눈으로 봤습니다. 비가 왔다. 내가 피부로도 느꼈습니다. 감각이에요. 감각 경험이에요. 감각적으로 보면 두 개는 별개야. 예. 두 개는 별개인데 나중에 내가 좀 뭘 좀 알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H2O야. 수증기야. 수증기. H2O가 밀도가 어느 정도 되면 무게가 생겨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걸 배웠다고 쳐요. 사고에 의해서 통합한 거죠, 이걸.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빛을 봅니다.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는 감각적으로는 색깔하고 소리하고 구별 못해요. 그런데 색깔이 소리로 치환도 되고 소리가 색깔로도 치환이 된다면 우리 감각은 두 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주적 실제에서는 얘네들이 본질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미 가능하다는 게 500년 전에 훈민정음에 세종대왕께서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무늬가 있다. 즉 소리와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벌써 5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500년 전에 얘기했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음악을 들으면 색깔도 나타나는 변환시켜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파동 에너지고 이것도 결국은 파동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의 파동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빛의 파동이 망막을 때려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 파동하고 요 파동하고가 파동의 성질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둘 다 파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으로는 시각하고 청각하고 절대로 연결 안 되잖아. 우리 감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오늘날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건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하고 이건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데 헤르츠와 데시벨은 뭘 매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환하면 이 같은 거로 연결된다. 요건 과학이 밝혀낼 수 있죠.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이런 논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고에 의해서 감각을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각은 세 개를 분리시키지만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분리됐던 그 감각을 재통합해낼 수 있다. 그렇게 재통합해서 세상을 봤을 때 세계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계속 세상을 볼 때에는 사실은 환상을 보는 거죠. 실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인 거를 보는 거예요. 예. 나의 주관적 느낌으로 세계를 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고가 발달하면 이게 사고에 의해서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바로 실제를 보게 된다.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 실제를 본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촉각이 근본적으로 분리감각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통합감각을 낳는다는 거 아시겠죠? 분리감각을 낳았으니까 얘가 통합감각을 낳았습니다. 감각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이리저리 환상적으로, 감각적으로, 환상적으로 오해하면서 자기만의 느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상해 감각들은 그걸 전부 통합하는 방식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가 상대 말을 경청하는 거, 이해하는 겁니다. 언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사고, 언어를 초월해가지고 어떤 인과율적인 논리를 아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자아감각이 나와요. 그럼 이 자아감각의 실제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주와 자연과 내가 어떤 동일한 유기적 전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 그걸 자아감각이라 그래요. 그걸 자아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감각은 대통합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퍼스널리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슈타이너는 요 뒤에다가 어떤 상위 더 고차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가지고도 적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천사를 배당하고 있고 이쪽을 대천사를 배당하고 있고 사고감각의 그리스도를 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감각은 그리스도보다 더 상위의 존재,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하는 태초의 말씀 로고스, 엘로힘, 신. 그러니까 이 자아감각은 신적인 통합감각이에요. 신적인 통합감각. 우리의 개성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용어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선대칭이죠. 선대칭. 선대칭이라고 하는 게 마주보는 애들끼리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모든 음양적인 세계관은 이 대칭의 순환이라고 하는 걸로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의 실제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연의 실제가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분산이 있으면 수렴이 있고 예. 화기운이 한 번 오면 수기운이 한 번 오고 그리고 안하고 밖하고가 음양으로 이렇게 짜집기 돼 있고 예. 왼쪽 오른쪽에 음양으로 짜집기 돼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할 영혼달력의 4편을 지금 해설을 할 건데요. 영혼달력 하기 전에 4페이지에 있는 그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결론만 와다다다닥 설명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정중앙에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우주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광대무변하고 어떤 언어적인 규정을 할 수도 없는 예, 어떤 모든 운동 변화, 모든 힘의 어떤 알갱이들이 똘똘똘똘 뭉쳐 있는 데가 있다라고 봐요. 거기를 아카샤라고 합니다. 아카샤 연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원제는 아카샤 연대기입니다. 아카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어떤 힘의 근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아카샤라고 합니다. 슈타이너가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아카샤 안을 들여다볼 줄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샤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 모든 정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카샤 안에 들어가 한마디로 우주의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카샤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형성 발달해 왔는가를 훤히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딱딱딱 어떤 성장 단계들을 쪼개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발달론, 관광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주론적인 사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카샤적인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 이런 개념을 썼을 때 유라고 도저히 할 수 없죠. 무의 상태죠. 무의 상태. 예. 무규정적인 무의 상태. 동양의 음양 오행 중에서는 이 상태를 토라고 합니다. 토. 이 무의 상태에서 태초의 유가 하나 딱 나옵니다. 태초의 유. 동양에서는 그 태초의 유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태극이 음양을 놓고 음양이 사상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많은 만물들을 만들어냈다. 이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무의 상태에서 태초의 유가 나왔다. 이 태초의 유의 상태를 토성기라고 합니다. 토성기. 여기서 미리 써놓자면 여기를 태양기, 여기를 달기, 여기를 지구기라고 아카샤 연대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지구에 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애가 적어도
전생이 3번이 있었다. 인간이 전생이 있는 것처럼 지구에 전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전생은 땅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구기 이전의 지구는 달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지구는 태양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전의 지구는 토성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 영향이 압도적이었을 때 토성기, 태양 영향이 압도적이었을 때 태양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자, 여기서 무슨 토성기라고 하는 건 지구의 상태가 그러그러하던 시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구의 상태가 토성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던 시기, 태양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던 시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구가 맨 처음에는 이제 토성기 때는 마치 우리 동양에서 태극이 그렇듯이 무규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도 지구가 있으면 인간도 있는 거야. 지구를 압축 반영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요때도 인간은 있었는데 태양기가 오기 전에 인간은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돼 있었대. 몸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었대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한마디로 떠다니는 공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팔다리, 눈 이런 게 있는 인간이 아니었고, 예, 마치 아지랑이 같은 형태로 인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구별이 안 되고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뭐는 없는데, 요 시절의 인간을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인간이 맨 처음에 있었고, 지금 오늘날 개념적으로 하이퍼보레아라고 부르는 인간 두 번째 인종도 요 시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시절에 있었고, 똑같은 식으로 태양이 압도하던 시절부터는 레무리아라고 하는 인종이 있었다. 예, 뭐 쓰는 거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인종이 있었다. 근데 여기 또 절반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달기의 전반부에서는 아틀란티스 전기라고 하고 요 뒤쪽은 아틀란티스 후기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인류는 아틀란티스 후기 중에서 4번째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대략 이제 요런 식으로 발달해 왔다. 근데 요 태양기, 요 때는 무기준적이고, 태양기 때 소위 이 우주에서 소위 말하는 에테르라고 하는 에너지가 주도를 했다. 요 때는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주도를 했다라고 봐요. 요 때는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합해진다라고 봐요.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합해지면 뭐가 나오냐? 자아가 나온다라고 봐요. 이건 태양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양적이죠. 요거는 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적이죠. 동양에서도 태양을 양, 달을 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주에서 처음에는 양적인 기운이 주도하고, 한 번은 양적인 기운, 한 번은 음적인 기운이 주도한 다음, 그 다음에 통합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 통합이 하나의 지구 발달 사명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 통합이 된 상태를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도 그 안에서 보면 또 감각권, 오성원, 의식권 하면서 어떤 수준이 나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용어들이 나오죠. 예, 발달론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에테르, 여기서 아스트랄, 여기서는 다 통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학에서 9단계로 사람 나눌 때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그 다음에 감각권, 오성원, 의식권 이렇게 나누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우주가 애초에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발달되어 온 것을 인간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 설명은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비로소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준, 시기가 됐다. 시기가 됐는데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요 과정은 성장 과정이고, 성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동기가 뭐였던가. 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는 주로 감정적인 거로 나타난다 그래요. 예. 다 의식적인 건데, 의식적인 것도 두 개로 나누면 상위의식은 이성적인 거, 하위의식은 감정적인 거. 예. 아스트랄은 어쨌든 이 의식작용,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의식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반면에 이 에테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나타날 때는 의지나 본능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기가 타고난 어떤 천성,
예.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의지 본능, 이쪽은 감정 이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제가 아까 자유의 철학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행위 동기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이성 때문에, 어떤 판단 때문에 그랬구나. 더 내려가면, 아, 내가 체질이 어때서, 유전자가 어때서 그랬구나. 심지어는 나의 까르마가 어때서 그랬구나. 더 내려가면, 아,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계로 들어갑니다. 영계로. 영계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아스트랄적인 내용을 훤히 알고 조절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영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자, 마나스라고 하죠. 몸, 혼, 영 이렇게 나눌 때 영의 맨 첫 단계, 그걸 영적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마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되짚어가는 거 1단계를 마나스라고 해요. 2단계를 이걸 붓디라고 합니다. 부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들어간 사람들은. 요 정도로 이해가 깊어진 사람들은 부처님 수준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붓디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 끝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아트만. 이 아트만은 힌두교의 용어인데 인간의 내면화되어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신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슈타이너가 영적이 되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영적이라고 얘기할 땐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도르프 교육이 어떤 자유의 철학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인간이 어떤 의지, 감성, 사고, 자, 그럼 이쪽으로 보면 의지라고 하는 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우주적 의지가 나타났다고 봐요. 여기에서 우주적 감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자의식과 함께 사고가 탄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요까지는 감각이 세계를 분산시켜 왔던 건데, 사고를 딱 확보하고 나서 거꾸로, 사고를 가지고 거꾸로 되짚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감각이 분리시킨 세계를 통합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어떤 힘의 바탕에서 우리가 우주와 내 존재의 실제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모든 어떤 모방과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워진 인간은 이제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자기의 선입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탈퇴환골한 존재가 된다. 이게 자유의 철학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자유의 철학의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한다.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럼 아까 감각대도 그랬지만 이것도 그렇고, 감각론은 선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었는데, 그죠? 얘는 펼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 있잖아요.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내려갔다.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돼 있죠. 자, 그럼 지금 영혼 달력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카시 연당에는 이런 대칭 구조로 인간의 어떤 성장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성장 발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문적인 게 다 나옵니다. 의지, 감성, 사고, 몸, 혼, 영, 뭐 머리, 사지, 뭡니까? 사지, 가슴, 머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문으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게 전부 여기에 배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단계설은 요 한 분면이 7단계로 나눠진다고 보는 거죠. 한 분면의 변화 과정이, 한 면의 변화 과정이 7단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테르 태어나고 7년 뒤에 아스트랄 태어나고 7년 뒤에 자아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계절마다 있는 28수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진짜 그러냐,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영혼달력의 구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혼달력은 또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북, 여기 남, 동서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인간이 천문을 관측해가지고 시간을 재려고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해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를 기준으로 해둘 때 이분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분이지가 뭐냐면 추분, 이게 이분입니다. 분이잖아요.
이지, 동지, 하지.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 할 때 지자거든요. 극점에 달했다는 거죠. 극점에 달했다. 그럼 하지는 양이 극점에 달했다. 동지는 음이 극점에 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추분 때는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죠? 밤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게 춘분, 추분이죠. 그러면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때, 하지는 낮이 제일 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개를 마치 수직 수평의 기준점처럼 삼아가지고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대기의 변화나 동식물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추적했던 겁니다. 자, 이 이분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양에서는 흔히 어떤 그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기준점을 잡는 거를 요걸 기준점으로 잡아요. 요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래서 여기가 자축인면 진사오미 할 때 자축인면 진사오미 신주술에 사, 오미 할 때 오, 이게 바로 자오선이잖아요. 자오선. 그래서 우리는 시간 개념도 오, 전, 오, 후로 나누죠. 요것도 자정, 여기가 자죠. 자오선을 기준으로 음양을 나눕니다. 음양을 나누는데 그 말은 동지는 밤이 제일 길죠. 그럼 동지가 지나고 나면 해가 조금씩 길어진단 말이야. 양기운이 동지부터 생기기 시작한다고 봐요. 양기운이 여기서부터 살살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1년을 첫 출발점으로 흔히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는데 서양은 안 그래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요. 이건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문화적인 차이라고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점으로 삼는 어떤 그 이유는 뭐냐? 춘추분이 사물의 변화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춥죠. 음력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이럴 때거든요. 날씨가 추워요 이때가. 예. 해는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졌어. 날씨가 따뜻해진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튀어나오고 새싹이 튀어나오는 거. 그건 언제냐? 요때 튀어나와요. 춘분 지나야. 그러니까 여기를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이 기준선은 춘추분인데 춘추분은 생명현상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동양의 기준선은 자오선인데 이 자오선은 생명현상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어떤 기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음양의 기운의 움직임. 이거는 음양의 기운이 반영된 생명의 움직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혼달력은 당연히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달력, 아카시아 연대기, 12감각, 7년 주기 발달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움직임이 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칭 구조, 여기도 어떤 모종의 대칭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칭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춘분 뒤에 첫 줄을 일주라고 봅니다. 그럼 주르륵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25번째, 1번부터 해가지고 25번째 되는 거는 26주겠죠? 26주, 27주. 그 사이를 추분이 통과하고 있어요. 쭉 해가지고 여기 52주 오겠죠? 그러면 영혼달력에서 대칭 구조는 영혼달력의 기본 구조는 요 위쪽은 현실 세계다. 여기가 바로 양의 세계고 현실 세계고 감각의 세계고 살아있는 동안에 세속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다 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는 거꾸로 음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심성의 세계고 감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감각의 세계가 아니고 사고의 세계고 예, 신에 속한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양 세계가 상호작용하지 따로따로 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건 모르건 끊임없이 서로 보이지 않는 데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슈타인을 요 구도대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한 평생의 삶을 요 구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새싹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와. 그래서 여름에 모든 꽃이 피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어떤 잠재력들을 꽃피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어. 그럼 죽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관짜고 죽으면 여기 이제 겨울의 세계인데 이 관짜고 죽어 있는 동안을 하루에 비유하자면 잠자는 시간이고 하루에 비유하자면 근데 삶의 어떤 윤회의 서클에 비유하자면 여기가 바로 영계인 거예요. 영계. 여기를 영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계를 한번 거쳤다가 봄이 되면 또 태어난다 이거죠. 인지학에서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삶에서 살았던 어떤 기운을 이 영계에 가지고 가가지고 영계 속에서 질서로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자기의 성향과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싹으로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 아카데미 때 아마 까르마 리인카네이션 강의를 조합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인간이 환생한다, 윤회한다. 그걸 발도르프계에서는 제6화라는 표현으로 쓰죠. reincarnation. 근데 제6화라고 하는 표현은 좀 뭔가 좀 그렇게 쓰는 번역어는 표준화된 건 없고 수천 년 동안 써왔던 번역어는 윤회죠. 그냥 윤회한다. 예. 윤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불교의 윤회하고 다른데 구별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없어요. 윤회 사상은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것도 힌두교적인 흔적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가 신지학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윤회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윤회관은 안 달라요. 같습니다. 실제로 슈타이너가 부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부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의 기운이 인격화돼서 나타난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인물로서의 부처, 인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주의 정신으로서 부처를 낳았던 그 정신이 더 진화해서 예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의 가르침이 실제로 인간의 어떤 그 의식 발달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해설서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그러니 신지학을 불교 기존의 어떤 불교하고 갈라서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 스스로 그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영혼달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혼달력은 어떻게 지금 대칭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1주하고 52주하고 상호작용한다. 2주하고 51주하고 상호작용한다. 3주하고 49주하고 상호작용한다. 한마디로 면 대칭이죠. 이걸 기준으로 딱 엎어버리면 서로 딱딱딱딱 닿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점들끼리 상호작용을 시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시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26주, 27주 딱 만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름을 선언하는 어떤 주가 있을 거고, 여름주. 그 다음에 겨울을 선언하는 어떤 주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슬라이스하게 한 주 정도 이렇게 비껴가게 두 개가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춘추분에 두 개씩.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 개 해서 여덟 개 내상. 8개 내상이 슈타이너판 춘분, 추분, 동지하지. 예,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주들을 시로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내쌍의 시에 대한 성격만,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숫자를 붙여서 이게 1번이다, 이게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임의로 숫자를 붙여보면 이게 어차피 계절의 순환이기 때문에 계절의 순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적인 방향성과 단계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시의 내용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시를 다시 딱 보면 아, 진짜 시가 그렇게 쓰여져 있구나 하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단박에 알 수 있고 이 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마치 계절의 순환이 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자연으로 놓고
이 계절의 순환과 천문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식으로 물리적 자연을 정신이라고 하는 자연에다가 비유를 시켜놓고 그 영향들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영혼달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혼달력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영혼달력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시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April 7부터 13. 이때가 이제 춘분 지나고 춘분 후에 첫 주입니다. 춘분점 후에 첫 주를 일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 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같이 읽는 시는 뭐가 되느냐? 6페이지에 넘겨보시면 52주가 되죠. 52주고 요때는 3월 31일 때니까 바로 그 앞주죠. 네. 여기를 스타트로 잡으니까 바로 요 앞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여기는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변화의 꼭지점이잖아요. 변화의 꼭지점이니까 요 1번 주에서는 앞으로 감각의 세계가 펼쳐진다. 앞으로 현상과 어떤 현실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걸 틀림없이 얘기할 테고 요 마지막 주에서는 이제부터 영계의 세계가 좁혀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를 실제로 보면요. 일주가 아니고 춘분 때 온 세계에 나타난 태양이, 여기가 태양기라고 했잖아요. 춘분 지나면 태양이 나오는 거죠. 네, 온 세계에 나타난 태양이. 그리고 바로 그 태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테르가 나오거든요. 에테르가 뭘 하는가 하면 생명을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태양이 떠야 생명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에 나타난 태양이 사람 마음의 말을 건넨다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마음, will, 그 다음에 feel, think 이래가지고 의지, 감성, 사고로 나누죠. 의지, 감성, 사고 중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셋 중에 뭡니까? 감성이죠. feel. 그건 여기 있죠.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돼요. 예. 사람 마음에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건 얘가 방향성을 이쪽으로 벌써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을 건네고 그것을 본 마음이 기쁘게 빛과 하나가 될 때 이 마음은 빛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자기 본질적인 본능이에요. 빛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빛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거는 인성이 신성과 통일하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촉각은 분리의식을 주는데 이건 통합 본능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싶다. 이 마음이기도 해요. 빛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생명이 빛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빛의 분화 발전으로 시작하는데 분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로는 발전이지만 나쁜 말로는 분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찾고 싶은 게 처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빛과 하나가 될 때. 넘어갑니다. 우주로부터 솟아난 사고가 자기의 껍질을 뚫고 나와, 자, 우주로부터 솟아난 사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고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우회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회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연의 실제는 우회전이 있으면 좌회전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회전하는 힘과 좌회전하는 힘이 서로 종류가 다른 힘이라서 얘가 딱 상충돼 가지고 중간에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기운이 우회전하고 있으면 정신적인 기운은 좌회전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기운들이 쌍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실제로 자연의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정신적인 기운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발달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미래로부터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솟아난 사고가 그 우주는 이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고의 힘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 감성, 사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늘 감각의 영향과 사고의 영향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거죠.
감각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니고 사고의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몸의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영의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늘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은 이게 늘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 혼란을 루시퍼와 아리만의 싸움으로 보통 상징적으로는 얘기하죠. 네. 자, 그래서 우주로부터 솟아난 사고가 자기의 껍질을 뚫고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때 따옴표 친 자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적인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자의식이 이미 우주정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낮은 수준에서의 자의식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타나요. 이건 낮은 수준의 자의식이에요. 근데 높은 수준의 자의식은 내가 바로 창조주의 의식을 유일한 어떤 신성의 의식과 일치된 존재로구나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둘 다 나는 나다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건데 우리는 이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도 낮은 수준의 애초에 이기적인 이 자의식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애들이 사춘기를 비롯해서 20대 초기에 형성하는 개인주의가 있다면 그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이고 에고이즘에 가까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일단 있어야 그 다음부터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사회적 경험 속에서 도덕성이 자라나고 조금 경험과 어떤 견문들이 넓어지면서 차차차차 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것도 발달 과정에서 아무리 편향된 것도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게 있는 거죠. 일종의 에고도 그런 측면에서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필요악적인 편향입니다. 필요악적인 편향. 물론 그 에고조차 성립 안 되고 이제 관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처음에 자의식을 가지려고 애를 썼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의식은 에고다. 이 따옴표 친 자기는 이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에고의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는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가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요쪽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 요쪽에서 힘이 올라와서 자기라고 하는 어떤 중간 과정에 그 편협한 어떤 에고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깨버리면 사람과 을을 연결해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촉각 태어날 때 자각각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을이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연결이 안 되죠. 희미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며시 이어줍니다. 라고 표현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시가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인간의 정신이 나중에 자기가 성숙해서 완성될 어떤 정신하고 무의식상에서 살며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사고는 에고를 나중에 어떤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쨌든 제 해석은 납득이 되십니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8개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1개 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지금 하나를 했는데 일단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간은 다 돼서 제가 해석을 이어가지는 못하겠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하나의 배경이나 틀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 어떤 구조 속에 다 쉽게 말해서 해석이 착착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맞아 떨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뜯어서 읽어보면 지금 요거 추분 동지하지에 걸려있는 시만 해도 8편이잖아요. 8편의 해석이 일관성 있게 해석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나머지 44개는 이하 동문인 거죠. 44개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꼼꼼히 이 8편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춘 해석이 타당한지 한번 자가검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잠깐이라도 한두 개라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8개 넷상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예? 8개 넷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잘
8개? 네 쌍이 뭐 시가 아, 8개. 충분히 여기서 한 쌍 나오죠. 1주하고 52주하고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영혼 달력은 전부 쌍으로 묶여 있어요. 52주니까 26개 쌍인 거죠. 여기서 한 쌍. 네. 그 다음에 하지 때 또 한 쌍. 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주, 후주가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분 때 또 한 쌍. 동기 때 또 한 쌍. 4쌍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4쌍이니까 시 편수로 보면 8편이라는 거죠. 그 8편의 시가 어떤 일관된 질서에 따라서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맨 뒤에 손 드신 분. 크게 얘기하세요. 아, 지금 52주를 해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예, 그래요. 그럼 빠른 속도로 할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을이 삶의 세계로 향하고, 마음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요 52주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을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삶의 세계로 향하고, 춘분만 지나면 지금 삶의 세계로 나갈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을이 삶의 세계로 향하고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솟구치면, 그러면 이 총분에서부터는 성장시기잖아요. 성장시기. 뷰티풀 하다는 게 모든 것이 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플라워나 뷰티 이런 것들이 전부 잠재력들이 피어나는 걸 의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을이 지금 이쪽만 충분만 딱 지나면 이제 어떤 그 현실 감각, 모든 것이 열리는 세계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갈 건데, 하늘 멀리서 그 센 힘으로 사람의 삶과 하나 된 을이, 자 보세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힘의 근원처럼 밑에 딱 침잠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지와 관련된 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사고와 관련된 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회전은 양방향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솟구치며 하늘 멀리서 그 센 힘으로 사람의 삶과 하나 된 을이, 사람의 삶의 정점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요쯤 가는 거죠. 요 밑에서 올라온 힘하고 멀리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이 막 섞이면서 전개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감각세계. 감각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 분산된 화려한 현실세계. 그래서 을이 삶의 세계로 향하고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솟구치며 하늘 멀리서 그 센 힘으로 사람의 삶과 하나 된 을이 생명의 힘으로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생명의 힘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힘은 실은 이 점도 둘 다 생명의 힘이에요. 다른 종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이쪽은 물리적 생명, 이쪽은 영적 생명. 예. 그래서 52주하고 1주의 차이는 실은 딱 한 주 차이기 때문에, 그죠? 딱 한 주 차이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리고 둘 다 분기점이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가 앞으로 전개될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면, 52주가 대칭이 된다고 하는 게 반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현실계의 입장에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한다는 거고, 이건 영적인 입장에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은 영계, 이쪽은 현실계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은 현실계 입장에서, 이쪽은 영계 입장에서 어떤 그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마음에 미치는 영향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립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대칭된다고 해서 그게 반대되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10분 초과한 관계로 일단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